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1월을 지나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씩 지수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고민 많이 되시죠? 지금 구간에 대한 맞춤 판단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분장과 오늘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부분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패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1월을 지나고 국내 증시가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 구간 한숨을 좀 놓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긴장해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어려운 판단이긴 하지만 네. 결국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긴축 발작은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일어나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표현보다는 긴축 발작이 진행 중이다. 네. 예, 사실 긴축 발작이 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까지일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히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속도가 느리면은 굉장히 느리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네. 속도가 빠르면 좀 이렇게 단기간에 압축해서 나타나는 현상까지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긴축 발작 또는 긴축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우려감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저는 아직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이번에 긴축이 다른 그 긴축 발작에 비해서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은 물가가 좀 높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제가 여기도 이제 쭉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때 작년에 한 하반기 정도부터 생각보다 너무 물가가 높은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추세 상승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었다가 이제 물가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이 물가가 높다는 것이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연준의 실패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결국 물가가 언제 떨어질 거냐? 네. 그걸 보고 조금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물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 그 과정이 동일할 거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와 정확하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도 한 2번 정도 이 시기를 제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냥 단편적으로 느끼기에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번이 조금 더 리스크가 큰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물가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은 사실은 한 40년 전에 그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 좋은 물가가 오른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비용축 인플레이션 압력이에요. 근데 비용축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특징이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쓴다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는 좀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다 해소가 못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이 긴축의 강도가 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세져야 되는데 그만한 기초 체력이 될지는 또 의문인 상황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긴축의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과연 이 경제라는 게 그 긴축을 견딜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니까 지금 1월에 급격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경험했던 긴축 발작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긴축 발작에 비해서 이게 좀 강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결국은 그냥 단순히 이 정책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이 흡수된다 이전보다는 유동성이 흡수될 때 지금의 이 경제라는 게 과연 확장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빠른 시기에 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결국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물가가 과연 안정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찰과 또 그에 대한 이 연준의 대응,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 유지될 것 같다. 최근에 바닥을 치고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건 아마 너무 싸졌고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고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 기술적인 때문이지만 움직임이다. 예, 그런데 여전히 정황상으로 보면 아직은 예를 들면 뭐 당장 내일도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치 물가 지표가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 예정이니 이 부분은 조금 하반기에 저희가 이야기를 후반부에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3월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네. 아무래도 기축 통화국만 그나마 살아남는 그리고 한국은 어찌됐건 포트폴리오상 이머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3월은 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3월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이 시점일 거예요. 뭐 당연히 그거는 모든 사람이 100%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빅 스텝을 할 거냐, 그래서 50bp 정도로 올릴 거냐, 네. 아니면은 25bp로 올릴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초점은 연준이 이 본인들이 수요를 지금 죽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자 하는 목적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통제를 하자는 목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초기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하고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래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시장의 메시지를 최근에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물론 뭐 과거처럼 저는 50bp씩 막 올리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어요. 그 연준과 시장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50bp 인상은 안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의 액션, 그 다음에 이제 말이죠, 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 자산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스케줄을 발표함으로써 본인의 목적은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초기 시점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성공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이건 사실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은 생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지금은 너무 이제 빠르게 빠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고점 대비 20%나 빠졌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이제 다시 또 그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인식을 해야지 지금이 이제 저점을 기록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구간으로 낙관할 인식을 수 없다.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지금으로서는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 거죠. 부문장님께서는 올해 전체로 놓고 본다면 연준 쪽에서 몇 번이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한 4-5번 정도는 할 거라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이게 평균적인 전망 수준입니다. 지금은 한 7번 인상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4-5번 정도를 조금 이 강력한 긴축 기조와 함께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과 함께 진행한다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전망의 차이들이 생기는 네. 건데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상반기 중에 유가와 또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반기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4-5번 정도면은 일단은 올해는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빨라진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다시 조금 바뀔 수 있으니 일단 3월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물가 키워드로 언급을 해주셔서요.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물가 안정화책이 언제 나올까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짚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물가는 결국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지금 딱 보면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이 아마 공급망 이슈하고 덧붙여져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를 좀 친환경적으로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간 유가가 시차를 거치고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이에요.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임금 상승 압력이라는 것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계속 좀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마 상반기 중 금통이라 연준이죠. FOMC. 연준, 네. 예, FOMC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지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표를 통해서 또 지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마지막 질문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물가 압력이 셀 2월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관망일까요? 그래도 네.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까요? 제가 굉장히 그 나쁜 얘기들을 지금 좀 드린 셈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폭력적인 하락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네. 사실은 과거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긴축 발작의 시기, 그 기간이죠. 그 네. 기간은 좋은 투자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모두 쫓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년, 1년 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긴축 발작의 시기가 넘어가고 난 다음 주가는 어디에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 있었다. 지금보다는 위쪽에 있었다는 걸 보고 네. 지금은 저점 매수하는 시기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도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부문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 꼼꼼하게 마감 전략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많이 준비해서 내일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